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70평생을 묵묵히 살아오신 한 여인이 인생의 마지막 국면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모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숙 여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 강남구의 한 장례식장은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인 박정훈 씨의 빈소 앞에는 하얀 국화꽃과 조화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향 냄새가 공간 전체를 묵직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빈소 한가운데 영정사진 아래 상주 자리에는 70살을 넘긴 박정훈 씨의 아내 김영숙 여사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단단했어요.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절을 받았습니다. 상주분은 어디 계세요? 조문객 중 한 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일반적으로 장례식에서는 고인의 자녀들이 상주로서 조문을 받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죠. 하지만 이 빈소에는 유독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분이랑 며느리분은 안 계신가요? 글쎄요. 해외에 계신다던데요.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김영숙 여사의 귀에도 그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들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다니. 아니, 들었어요. 태국으로 가족여행 갔다던데요. 어머,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도 아들이지. 어떻게 아버지 장례를 어머니 혼자 치르게 해요? 친척들의 비난 섞인 속삭임들이 장례식장 구석구석에서 들려왔어요. 김영숙 여사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혼자서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죠.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최민지와 아들 박준호는 지난 10년간 시어머니를 철저히 무시해왔어요. 명절에는 짧게 들렀다가 금방 자리를 떴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최민지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날로 오만해졌어요. 어머니, 요즘은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은 안 통해요. 며느리가 시댁 눈치 보며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며느리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영숙 여사는 가슴 한구석이 쓰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은 어느새 아내의 말만 듣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민지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아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김영숙 여사는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옛날식 효도가 아니었어요. 그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따뜻함이었죠.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지자 친척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진짜 불쌍하네요. 남편 장례식을 혼자 치르다니. 그러게요. 아들이 하나뿐인데 그 아들마저 이렇게 불효를 하면 며느리가 완전히 집안을 장악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경우 많잖아요. 김영숙 여사는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영정 속 남편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을 걱정했습니다. 영수가 애들 잘 부탁해. 내가 못 본 손주들 얼굴이라도 많이 봐줘. 남편의 마지막 말이 김영숙 여사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손주들은 지금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오지 않고 태국의 어느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친척 몇 명이 남아 김영숙 여사와 함께 밤을 지샜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지만 김영숙 여사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날 밤 홀로 남은 김영숙 여사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는 꾹 참았던 눈물이 밤의 정적 속에서 터져 나왔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김영숙 여사는 그날 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던 30평 아파트로 돌아와 홀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안 곳곳에는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독서용 안경,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구두, 침실 옷장에 걸린 양복들. 김영숙 여사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지난 5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아들을 낳고 키우며 보낸 바쁜 시간들, 그리고 노년을 함께 맞이했던 평화로운 나날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김영숙 여사의 휴대폰에 한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며느리 최민지로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무사히 돌아왔어요. 너무 걱정하셨죠?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며칠 더 있다가 왔어요. 장례식은 잘 치르셨죠? 메시지를 읽는 김영숙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걱정이라니. 자신이 남편의 장례식을 혼자 치르는 동안 그들은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벼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SNS 게시물을 본 김영숙 여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 리조트에서 웃고 있는 손주들의 모습, 그리고 화려한 태국 음식들. 게시물에는 해시태그가 가득했습니다.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친한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댓글이었습니다. 그 댓글은 공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었죠. 시아버지 장례, 시어머니가 알아서 잘하셨겠지 뭐.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 없어 키읔키읔. 김영숙 여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무시이자 모욕이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는구나. 김영숙 여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에게 호통을 쳤을까요? 아니면 남편도 어쩔 수 없었을까요? 며칠 후 아들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장례식 수고 많으셨어요? 미안해요.
저희가 예약해놨던 여행이라.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변명하는 어조가 더 짙었어요. 김영숙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니? 네. 애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서 너희는 아버지 장례식보다 가족여행이 더 중요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너희 잘 쉬어라. 김영숙 여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나를 지켜야 해. 김영숙 여사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보관해온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류, 바로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꺼내 들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상 15층 건물. 등기 권리증에 적힌 주소를 읽으며 김영숙 여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그녀만의 비밀이었어요. 남편도 몰랐고 아들도 몰랐고 며느리는 당연히 알 리 없었죠. 30년 전 김영숙 여사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강남의 허름한 2층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이 온통 논밭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어요. 영숙 씨, 그 돈으로 차라리 아파트 한 채 사지. 그런 외딴 곳에 건물을 사서 뭐 하려고? 강남이 발전한다고? 언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그냥 논밭인데. 하지만 그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반드시 발전할 것이라고요. 남편 몰래 모은 돈, 밤낮 없이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그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건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김영숙 여사는 건물을 재건축하고 철저히 관리하며 임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모든 수익은 다시 건물에 재투자했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건물은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알짜 빌딩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김영숙 여사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평생 성실한 회사원이었지만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반대했을 거예요. 여보, 그 돈으로 애들 교육이나 더 시키지. 건물은 무슨 건물이야. 그래서 김영숙 여사는 조용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해 왔습니다. 건물 관리는 믿을 만한 관리인에게 맡겼고 자신은 평범한 주부로 살았어요. 30평 아파트에 살면서 검소하게 생활했고 누구도 그녀가 100억 빌딩의 주인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이제 이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것 같구나. 김영숙 여사는 등기 권리증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노후 대비이자 마지막 보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를 무시하고 모욕한 며느리와 아들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줄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 최민지가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아들 박준호는 회사 일이 있다며 함께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값비싼 코트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30평 아파트의 낡은 인테리어, 오래된 가구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 며느리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왔니? 김영숙 여사는 부엌에서 나와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집이 너무 썰렁하네요.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는 건 어때요? 며느리의 말에는
배려가 아닌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김영숙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아라. 차라도 한잔하자. 아, 괜찮아요. 저 바빠서 오래 못 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걸터 앉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해서 왔어요. 돈? 네. 큰애가 이번에 미국 캠프에 가게 됐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요. 그리고 작은애도 영어 유치원 등록금이. 어머니, 생활비 좀 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 말했어요. 김영숙 여사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왔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제대로 하지 않지. 그런데 돈은 달라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평소 순한 양처럼 보이던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댁 눈치 보면서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며느리가 시댁 눈치 볼 필요 없지. 하지만 그럼 시어머니도 며느리 눈치 볼 필요 없는 거 아니니?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민지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너희한테 무시당하면서까지 돈을 줄 생각은 없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국 여행 잘 다녀왔지. SNS에 올린 사진들 잘 봤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SNS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건 괜찮아. 너희가 가족여행 가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아. 하지만 시아버지 장례식 날에 그것도 나 혼자 치르게 하고. 어머니, 그건 예약이 이미 되어 있어서. 됐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구나. 김영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죠. 민지야, 너는 나를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예. 아니,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해봐. 너는 나를 의지할 데 없는 늙은이, 나중에 너희가 부양해야 할 짐으로 생각하고 있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신 지금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들이 모셔야 할 부담이라고 여겼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서류 가방에서 등기 권리증을 꺼내 며느리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며느리는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강남에 15층 빌딩이요? 그래. 내 건물이야. 시세가 100억 원이요?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 30년 전에 내가 모은 돈으로 산 거야. 혼자 관리해 왔어. 시아버지는, 준호는 몰랐나요? 아무도 몰랐지. 너희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었으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대했던 시어머니가 100억대 자산가였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뭐? 나를 잘 대해줬겠니? 김영숙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지야, 나는 100억이 있어서 존중받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냥 며느리로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바랐을 뿐이지. 어머니. 하지만 너희는 그것조차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살기로 했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여사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어요. 민지야, 이제 너희한테 내 재산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거야. 어머니,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아니면 100억을 대하는지 말이야. 며느리는 그날 시댁을 나서면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이 100억짜리 빌딩 주인이래. 그날 밤 박준호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며느리 최민지가 시댁에서 돌아온 후 부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100억이라고? 정말? 박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등기 권리증을 봤어. 강남 한복판에 15층짜리 빌딩이야. 시세가 100억이 넘는데. 그럼 우리 엄마가 그걸 30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고? 그러게. 나도 놀랐어. 우리가 그동안 어머님을 얼마나 무시했는데. 민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놓친 기회를 후회했죠. 당장 내일부터 어머니한테 잘해야 해. 당신도 매일 들러봐. 그래. 그래야겠어. 박준호 역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100억이라는 금액은 그의 평생 수입을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박준호 부부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김영숙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왜 이 시간에? 어머니 아침 식사 챙겨 드시라고 왔어요. 제가 미역국도 끓여왔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 집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귀찮아했던 며느리가 말이에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아니, 괜찮다. 김영숙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뻔히 보였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래. 며느리가 차린 밥상 앞에 앉은 김영숙 여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 맛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맛은 쓰디쓸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응, 다행이다. 앞으로 자주 와서 식사 챙겨드릴게요. 그날부터 박준호 부부는 거의 매일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식사를 챙겨주고 저녁에도 들러서 안부를 물었어요. 주말에는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단다. 손주들을 보는 것만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여사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박준호는 고급 건강식품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홍삼이랑 프로폴리스, 오메가3도 있어요. 이런 거 쌀 돈 있으면 너희 애들 학원비에 쓰지. 아니에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또 다른 날에는 며느리가
고급 한복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입어보세요. 어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고맙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걸요. 제가 평소에 어머니한테 잘 못해드렸잖아요. 김영숙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을 뉘우치는 걸까요? 아니면 100억을 위한 연기일까요? 한 달이 지나자 박준호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이 아파트 너무 오래됐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괜찮다. 나는 여기가 좋아.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기에 너무 넓잖아요. 관리도 힘들고요.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그럼 제가 매일 보살펴 드릴 수 있잖아요. 민지야, 나는 내가 살던 곳에서 살고 싶구나.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극진하게 모시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박준호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이 집 음식이 정말 좋다고 해서요. 응, 고맙다. 식사 중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도할게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김영숙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잘 살고 있다는 말 속에는 이미 자신을 재산의 주인으로만 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2달째 접어들자 박준호는 더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관리인이 있어. 하지만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회계도 봐드리고 세금 문제도 처리해 드릴게요. 준호야, 나는 30년 동안 혼자 해왔어. 이제 와서 내 도움이 필요 없구나. 하지만 엄마, 됐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박준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극진히 모시는데도 어머니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박준호는 아내와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우리를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해? 더 잘해드려야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일 가도 엄마는 여전히 냉담해. 당연하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못했는데.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갔잖아. 그래서 더 문제야. 엄마가 우리를 용서 안 해줄 것 같아.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극진히 모셔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며느리 민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우리 법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법적으로? 응. 유류분이랑 상속 관련해서 만약 어머니가 우리한테 안 주시려고 하면 어떡해?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뭐가 그래? 당신은 외아들이잖아.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박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100억이라는 금액 앞에서 그의 양심은 점점 약해졌어요.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며느리는 남편 몰래 법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제 시어머니께서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데요. 혹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다른 데 기부하시거나 하셔도 저희가 일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한 법적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거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김영숙 여사가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김영숙 여사는 며느리가 법무사무소를 다녀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통해 며느리가 자신에 대해 수소문하는 것도 알았어요. 역시나 진심이 아니었구나. 김영숙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100억이라는 숫자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준호 부부가 또다시 방문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세요. 제가 예약했어요. 괜찮다. 나는 건강해.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큰 병원에 VIP 검진 예약했어요. 김영숙 여사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너는 지금 누구를 걱정하는 거니? 네. 나를 걱정하는 거니? 아니면 내 재산을 걱정하는 거니?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너희들이 법무사무소 다녀온 것 다 알고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변명은 하지 마라. 너희가 뭘 생각하는지 다 보여. 엄마, 저희는 나가라. 오늘은 너희를 보기 싫구나. 박준호 부부는 할 말을 잃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가 남편을 다그쳤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어떡하지? 더 잘해드려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날 밤 김영숙 여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탁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신탁 말씀이십니까? 네. 제 재산을 신탁에 넣어서 보호하고 싶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언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만이 쓸쓸히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김영숙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그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숙 여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변호사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여사님. 어제 전화 주셨죠? 네, 신탁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숙 여사는 자신의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관리해온 건물, 최근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공개한 사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태도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재산을 알고 나서 태도가 변하는 경우 말이죠. 그래서 제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관리하고 제가 정한 조건에 따라 분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탁을 설정하시면 재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이전되지만 수익권은 여사님이 가지시게 됩니다. 그럼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계속 수익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의 분배 방법도 미리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신탁 재산은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아드님이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더라도 신탁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이것이 신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김영숙 여사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아들을 이렇게까지 막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곧 며느리가 법무사무소를 찾아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져갈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진심이 아닌 계산된 효도, 그것은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탁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일주일 후 김영숙 여사는 모든 서류를 갖춰서 신탁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강남의 15층 건물은 이제 신탁 재산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영숙 여사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믿지 못해서 이런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죠?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은 김영숙 여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박준호가 홀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며느리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 혼자 왔어요. 그래, 들어와라. 아들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법무사무소 간 것도 죄송하고. 앉아라. 김영숙 여사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거니?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정말 그것뿐이니? 박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재산 때문이었어요. 김영숙 여사는 아들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빠 없이 혼자 계시는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하지만 준호야, 너는 내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 그게 효도하는 아들이 할 짓이니? 박준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기억해요. 죄송해요. 준호야.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실망했어.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거든. 엄마. 그래서 엄마는 결정했어. 내 재산을 신탁에 넣었어. 신탁이요? 그래. 이제 내 건물은 신탁 재산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수익을 받고 내가 죽은 후에는 내가 정한 조건대로 분배돼.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처럼 재산만 노린다면 단 한 푼도 못 받아. 엄마,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해?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아버지 장례식에 안 온 게 심한 거 아니니? 10년 동안 나를 무시한 게 심한 거 아니니? 엄마, 준호야, 이제 내 선택이야. 진심으로 엄마를 대하든지 아니면 재산을 포기하든지. 박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당황했고 화가 났고 동시에 두려웠어요. 엄마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야. 엄마는 그저 진심을 원할 뿐이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변했으니까. 박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시댁을 나서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집에 돌아온 박준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신탁을 했대. 뭐? 신탁? 응. 이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대.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엄마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대. 무슨 조건? 진심으로 효도하라는 거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심이라.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아. 부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며칠 후 박준호는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어요. 엄마, 저 왔어요. 들어와라. 엄마,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재산만 봤어요. 엄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김영숙 여사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심으로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재산 상관없이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증명할게요. 김영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느낀 것 같았어요. 준호야. 엄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짜 효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여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실망했고 너무 많이 상처받았으니까요. 준호야, 엄마는 내 말을 믿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기다리겠어요. 그날부터 박준호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오지는 않았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진심으로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선물 대신 어머니가 좋아하는 떡을 사왔고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엄마,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 김영숙 여사는 아들이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릴 적 아들이 처음으로 라면을 끓여줬을 때가 생각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 민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댁 방문을 꺼렸고 오더라도 형식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건강하시죠? 응. 대화는 항상 이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며느리가 진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날 김영숙 여사는 박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민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엄마, 민지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게 노력이니?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아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준호야, 내가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다면 민지도 같은 마음이어야 해. 가족은 한 마음이어야 하거든. 알겠어요, 엄마. 박준호는 집에 돌아가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지야, 우리 진짜 엄마한테 잘해야 할 것 같아. 나도 하고 있잖아. 아니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이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해. 나는 아직도 어머님이 밉더라. 민지야, 어머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잖아. 그게 기분 좋아?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진심으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가족 안에서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박준호 부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찾아갔지만 관계는 더욱 경직되어 갔어요.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했지만 서로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모든 대화가 어색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아들이 곁에 있어도 진짜 아들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보는 것은 재산에 눈이 먼한 남자일 뿐이었죠. 어느 날 김영숙 여사는 남편의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 가족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남편의 형, 남편의 누나,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20명 가까이 되는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박준호 부부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모두가 시아버지 장례식에 그들이 불참한 것을 알고 있었죠. 준호야, 그때는 왜 장례식에 안 왔니? 큰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어요. 무슨 사정이 아버지 장례식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부모 장례식도 안 오다니 말이 돼.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민지도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김영숙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영숙 여사에게 집중되었어요. 사실 저는 강남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요? 네. 30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산 건물인데 지금은 꽤 가치가 올랐습니다. 얼마나요? 시세로 100억 정도 됩니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김영숙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100억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그건 당연히 준호한테 물려줘야죠. 준호는 당신의 외아들이지 않소? 다른 친척들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당연히 아들한테 가야죠. 하지만 김영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준호는 제 아들이지만 저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지난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재산의 7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30%만 준호에게 주려고 합니다. 영숙 씨, 큰아버지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래도 그렇지 70%를 남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준호는 당신 아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도하지 않는 아들에게 왜 제 재산을 다 줘야 합니까? 민지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친척들 앞에서 저희를 망신 주시려고 이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김영숙 여사는 차분하게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망신? 아니야. 나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요즘 몇 달 동안 얼마나 어머니 모시려고 노력했는데. 그래, 몇 달 동안은 노력했지. 하지만 그 전 10년은?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재산은 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영숙 씨, 준호에게 기회는 충분히 줬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요.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격을 잃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김영숙 여사의 결정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박준호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엄마, 그럼 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엄마 마음에 드는 건데요? 몇 달 동안 매일 찾아뵙고 온갖 걸 다 해드렸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준호야.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찾아온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을 위해서였어. 그건 부정하지 마라.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법무사무소 찾아간 것도, 민지가 유류분 소송 준비하는 것도,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떡해. 내가 늙었다고 바보가 된 건 아니야. 나도 나를 지킬 준비를 한다. 김영숙 여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신탁 계약서입니다. 저는 제 건물을 신탁에 넣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수익을 제가 받고, 제가 죽은 후에는 제가 정한 조건에 따라 분배됩니다. 뭐라고요? 박준호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럼 제가 상속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신탁 조건에 따라서야. 만약 내가 진정으로 나를 대한다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 재산만 노린다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민지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법적으로도 준호한테는 유류분이 있어요. 유류분? 그래, 있지. 하지만 신탁 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야.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김영숙 여사는 철저히 준비해 왔어요. 신탁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면 법적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민지가 울부짖었습니다. 박준호도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어요. 큰아버지가 김영숙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 씨, 그래도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요? 준호도 반성하고 있지 않소? 반성이요? 김영숙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준호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큰아버님,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제 재산은 제가 지켜야 한다고. 김영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 결정을 알려드리고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결정이 자발적인 것임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세요. 친척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박준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라, 준호야.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내 재산 생각 안 하고도 나를 대할 수 있겠니?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영숙 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먼저 떠올랐죠. 민지는 시어머니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을 겁니다. 그래라. 김영숙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부부가 나간 후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고 싶어요.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박준호 부부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모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겠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겨울 바람만이 창문을 흔들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박준호 부부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홀로 조용한 나날을 보냈어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방문도 없었죠. 처음에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가식적인 효도를 받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손주들의 목소리도 아들의 모습도 이제는 볼 수 없었죠. 어느 날 밤 김영숙 여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들을 이렇게 멀리 보내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한편 박준호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어머니 없는 삶이 얼마나 허전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언제 볼 수 있어요? 큰아들이 어느 날 물었어요.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응, 아빠도. 아이들은 할머니를 그리워했고 왜 더 이상 할머니 집에 가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어느 날 저녁 박준호는 혼자 술을 마시며 회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어떡하지? 엄마한테 진짜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진심으로 사과해봐. 돈 생각 말고. 그게 가능할까? 해봐야 알지. 내가 진짜 엄마를 그리워한다면 재산 상관없이 찾아가는 거야. 박준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에 집착했던 자신, 어머니를 재산의 주인으로만 봤던 자신, 진심으로 효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나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박준호는 아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나 엄마한테 가보려고. 뭐? 지금 와서? 응.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재산은 상관없어? 재산은 상관없어.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 100억을 포기하겠다고? 100억 받고 엄마를 잃는 것보다 엄마와 관계를 회복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당신 혼자 그렇게 해. 나는 아직도 화나. 민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더 이상 아내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박준호는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고급 선물도 건강식품도 없었습니다. 그저 빈손으로 왔죠.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박준호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6개월 동안 보지 못한 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등은 더 굽어 있었죠. 들어와라. 김영숙 여사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나 사과하러 왔어. 사과? 응. 그동안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어. 나는 진짜 나쁜 아들이었어.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어요. 나는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았어. 재산의 주인으로만 봤어. 그게 얼마나 엄마를 아프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래. 아빠 장례식에 안 간 것도 지난 10년 동안 엄마를 무시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김영숙 여사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사과하면 다 용서될 줄 알아? 아니,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그냥 엄마한테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 재산은 상관없어. 엄마가 어디에 쓰든 누구한테 주든 나는 이제 신경 안 쓸래. 진짜니? 응. 나는 그냥 엄마의 아들로 돌아가고 싶어. 엄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김영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어요. 민지는? 민지는 아직 화가 나 있어. 하지만 나는 엄마를 선택할래. 아내와 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야. 알아. 하지만 나는 이제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무엇이 더 중요한지. 박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이번에는 진짜 잘할게. 재산 바라지 않고 그냥 아들로서 엄마를 모실게. 김영숙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얼마 만인가 이렇게 아들을 만진 것이. 일어나라, 준호야. 엄마, 나도 외로웠다. 김영숙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도 함께 울었어요. 6개월 만에 모자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박준호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그는 일주일에 2~3번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추억을 회상했죠. 엄마, 나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셨던 달걀말이 생각나. 그거 정말 맛있었어. 그래, 지금 해줄까? 진짜요? 좋아요. 김영숙 여사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들이 좋아하던 달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박준호는 그것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음식이 그리웠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들.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할머니 품에 안겨 행복해했어요. 김영숙 여사도 손주들을 안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준호는 꾸준히 어머니를 찾아갔고 진심으로 효도했어요. 재산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박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민지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민지가? 네. 민지도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한테 엄마께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김영숙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민지 얘기도 들어봐야지. 일주일 후 박준호는 아내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민지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왔고 고급 가방이나 명품은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김영숙 여사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일어나라. 어머니, 내 사과를 받을게. 하지만 앞으로는 진심으로 대해다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그날부터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준호는 꾸준히 어머니를 찾아갔고 진심으로 효도했어요. 재산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며느리 민지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했고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오, 고맙구나. 민지 솜씨가 좋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족 모임도 자주 가졌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집을 자주 찾아왔고 김영숙 여사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손주 대단하네.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어느 날 김영숙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아들에게 70%, 자선단체에 30%로 바꿔주세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비율을 바꾸시는 건가요? 네. 아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대해줍니다. 좋으신 결정이십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나오면서 김영숙 여사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묘지를 찾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묘비 앞에 앉아 김영숙 여사는 남편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은 진짜 효자가 됐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더는 당하지 않아요. 나도 나를 지킬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가르쳐 줬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김영숙 여사는 일어나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김영숙 여사는 가족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박준호 부부와 손주들, 그리고 친척 몇 분도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영숙 여사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박준호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재산의 70%는 준호에게, 30%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준호야, 너는 지난 1년 동안 진짜 효자였어.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를 대해줬지. 박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는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알아. 엄마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거야. 김영숙 여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엄마의 아들로 돌아와줘서. 엄마.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갈등 끝에 찾아온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민지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민지야, 너도 고생했어. 앞으로는 우리 잘 지내자. 네, 어머니.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주위를 빙빙 돌며 재롱을 부렸고 김영숙 여사는 그들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손주들. 박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100억보다 소중한 게 바로 여기 있었는데. 김영숙 여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을 지켰고 가족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김영숙 여사는 다시 남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이 편해요. 우리 아들이 진짜 효자가 됐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당신 걱정 마세요. 이제 나도 나를 지킬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시 행복해졌어요. 김영숙 여사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영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강남의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신의 건물이었죠. 100억이라는 돈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있어.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진심이야. 김영숙 여사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외롭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박준호는 아내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간단한 과일 바구니만 들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그래, 들어와라. 엄마, 오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엄마는 그냥 쉬세요. 고맙다, 준호야. 박준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민지도 함께 부엌일을 도왔어요. 어머니, 밥상 차릴게요. 민지야, 고맙구나.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가족은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재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으로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이 있었죠. 엄마, 다음 주에 손주들 데리고 올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좋지. 할머니도 보고 싶단다. 식사 후 박준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알지만 엄마를 잃는 것보다는 작은 돈이라는 거요. 김영숙 여사는 아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아줘서 엄마는 정말 기뻐.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밤 박준호 가족이 돌아간 후 김영숙 여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쁜 일만은 아니었어. 덕분에 아들이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으니까.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도 며느리도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홀로 남편을 보내며 외로웠던 그 시간들, 며느리의 무시와 모욕을 견뎌야 했던 날들, 100억짜리 비밀을 공개하고 가족과 갈등해야 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결국 그녀는 이겨냈습니다. 자신을 지켰고 존엄을 되찾았으며 가족도 되찾았어요. 김영숙 여사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은 맑고 아름다웠어요. 여보, 이제 우리 손주들 얼굴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영숙 여사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어요. 그것이 100억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손주들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왔네. 보고 싶었어? 아이들은 할머니 품에 안겨 재롱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할 거예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너희 좋아하는 호떡 어때? 좋아요. 김영숙 여사는 부엌으로 들어가 손주들을 위해 호떡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박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지야, 우리 진짜 바보 같았어. 맞아요. 엄마 한 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서 무슨 돈을 벌었던 거죠?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도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기다릴게. 손주들이 돌아간 후 김영숙 여사는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모두 진심으로 저를 대해줘요.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이제는 우리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김영숙 여사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변함없이 그녀를 모셨고 손주들은 자주 찾아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어느 날 손주 중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강해? 네. 친구들 할머니는 다들 약하신데 우리 할머니는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김영숙 여사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강한 건 할머니를 사랑해주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야. 정말요? 그럼 사랑받는 사람은 강해지는 법이거든. 손주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손주. 그날 저녁 김영숙 여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아들의 따뜻한 말,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손길. 모든 것이 감사하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지만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 믿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니까요. 100억이라는 돈은 시련이기도 했지만 축복이기도 했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으니까요. 일기를 덮으며 김영숙 여사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은 조용했고 그녀의 마음도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